안녕하세요. 민트 오디오북의 김 작가입니다. 드디어 소설 이중섭 마지막 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 14장을 앞두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눈 치료를 하는 바람에 공백이 있었지만 다행히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요. 바로 또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작품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내용에 따라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평생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중섭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의 그림을 새롭게 들여다본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편에는요. 춘향가중 사랑가라는 판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낭독으로만 하기엔 좀 밋밋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언니를 통해서 소리를 하시는 분을 수소문했어요. 마침 또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가사와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있는 가사에 맞춰서 소리를 해주신 박정숙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리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나오는 안일이 부분은요. 이선영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편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출판사 3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소설 이중섭 그 마지막 편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한테 미안해서. 중섭이 일본을 갔다더니 여긴 웬일인가? 이중섭이 광복동의 금강다방에 들어서자 박구석과 함께 앉아있던 김영주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이중섭이 헤헤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내 나라가 좋아서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돌아왔지. 정말 일본엔 가긴 갔던 거야? 김영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중섭을 살폈다. 그럼 다녀왔지. 사흘 밤낮을 남덕이와 사랑만 실컷 했네.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할매 집에 나가십시다. 그러잖아도 어제 들르니까 할매가 이영의 소식을 물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던데.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던 박구석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럴까요? 오랜만에 우리 오만이나 만나볼까요? 그들은 바로 충무동의 할매집으로 갔다. 오만이 중섭이가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서자 노파가 술주잔자를 든 채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다. 우리 오만이가 이제는 중섭이 얼굴까지 잊어버린 모양이네. 이중섭이 너스레를 떨자 그제서야 노파가 육지기를 내뱉었다. 썩을 놈, 아예 외놈 귀신이 된 줄 알았더만. 언제 옮겨? 지금 막 왔습니다, 오만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오만이한테 달려왔습니다. 어때요? 중내산에도 내 나라 땅이 낫지? 그래서 돌아온 것이지? 잘 왔네, 이 내 새끼. 술주잔자를 내려놓고 노파가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이중섭이 노파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오만이의 젖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귓가에 대고 속삭이자 노파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문, 내 새끼가 젖을 달라면 줘야지. 어디 저뿐이겠는가? 술도 주고 밥도 줘야지. 노파가 이중섭의 등을 토닥이고 있는데 술을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할매, 여기 술 안 줍니까? 술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 아이 놈아, 그렇게 바쁘면 다른 집에 가서 처먹든지 말든지 하거라. 노파가 고함을 빽 지르고는 이중섭을 보고 흐흐 웃었다. 다음 날 이중섭은 대구행 버스를 탔다. 이중섭의 예상과는 달리 신문사에서 만난 구상이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니,
이것이 분명 내가 아는 섭이 형이 틀림없는 거야? 상이 형이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 이중섭이 싱겁게 헤헤 웃었다. 내가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일주일 전에 일본으로 갔던 섭이 형이 틀림없지? 그렇다니까. 글쎄, 내가 분명히 배를 타는 것을 봤는데 어디 그뿐인가? 배를 떠나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설마 가다가 되돌아온 것은 아니겠지? 맞아, 가다가 되돌아왔어. 상이 형이 보고 싶어서 가다가 배에서 내려 현해탄을 헤엄쳐 돌아왔다니까. 이중섭이 울 듯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제서야 구상이 정색을 했다. 오래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너무 빨리 돌아왔군. 내가 빨리 돌아와서 기분이 나빠, 상이 형? 무슨 소리를, 반갑지. 너무 반가워, 말이 안 나올 정도지. 잘 돌아왔어, 섭이 형. 또 한 번 부대끼면서 살아보자고. 내가 있을 곳이 없었어. 남덕이네 집도 전쟁 때 폭격을 맞아 허물어지고 판자로 허름하게 지어놓았더구만. 그림을 그릴 곳이 없었어. 그래서 남덕이만 실컷 안아주고 돌아왔어. 그날 밤은 외관 구상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통영으로 갔다. 누구보다 유광렬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잘 왔어, 중섭이. 처갓집 한번 쉽게 다녀오는구만. 장모님한테 대접은 잘 받았는가? 그럼 장모님이 씨암탉도 잡아주셨는걸. 일본의 씨암탉에서는 일본 냄새가 나더만. 이중섭이 헤헤거렸다. 그 모습에서 유광렬은 이중섭에게 말 못할 괴로움이 있는 것을 눈치챘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그가 다시 통영으로 돌아와 준 것만이 고마울 뿐이었다. 마침 잘 되었네. 중섭이도 없이 전시회를 여는가 했는데 장욱진 선생의 그림과 내 도예 작품만으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었거든. 참으로 다행이야. 가져갔던 그림은 도로 가져왔겠지? 은지와만 남덕이한테 주고 왔어. 잘했어. 내일부터라도 당장 전시회 준비를 하자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장욱진 선생과 함께 3인전을 갖자고. 유형이 알아서 준비해줘. 난 그림만 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부터 전시회 준비가 바로 시작되었다. 사실은 따로 준비하고 말 것도 없었다. 기왕에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장소를 정하고 카탈로그를 찍어 돌리면 되었다. 모든 준비는 유광렬이 맡아서 했다. 이중섭은 말 그대로 그림만 내놓았다.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부산의 광복동을 통영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부산의 예술가들이 모두 몰려왔다. 따라서 전시회가 열리는 성림다방은 그대로 광복동의 금강다방이 된 셈이었다. 예술가들은 그저 어디를 가나 술이었다. 복자가 하루 동안 복자네 집을 무료로 개방했다. 다른 손님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고 전시회를 찾아온 손님들만 받았다. 전시회가 사흘째 열리던 날이었다. 진주로 돌아갔던 박생광이 왔다. 그것도 손님을 하나 데리고 왔다. 늘씬한 신사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붓티가 잘잘 흐르는 젊은 사내였다. 이 선생님, 인사 나누시지요? 진주에 계시는 정명수 씨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이중섭이라고 합니다. 진즉부터 이 선생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사가 끝나고 정명수가 그림을 둘러보는 사이에 박생광이 이중섭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정명수 씨가 이 선생님의 그림을 한 점 사고 싶다는데 얼마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생광의 물음에 이중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림값을 물어올 때마다 그가 보이는 쑥스러운 반응이었다. 진주갑부의 아들이니까 비싸게 부르셔도 됩니다. 유형한테 말씀드려 보십시오. 제 그림값을 저는 잘 모릅니다. 이중섭이 겨우 그렇게 말하자 박생광이 흐흐 웃었다. 그렇군요. 내가 실수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유형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 바퀴 둘러본 정명수가 이중섭의 소그림과
유광렬의 도자기와 장욱진의 풍경화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런 다음 흔쾌하게 말했다. 작품값은 달라고 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그림과 도자기를 소장하게 된 기념으로 제가 술을 사겠습니다. 통영에서 가장 좋은 술집으로 가십시다. 정명수의 말에 다방에 모여있던 가난한 예술가들이 우르르 뒤따라갔다. 전쟁과는 상관없이 흥청망청한 집이 통영에도 있었다. 꽃 같은 여자들이 화려하게 분단장을 한 몸으로 초라하고 후줄그레한 예술가들을 왕처럼 맞이했다. 정명수가 앞장을 섰기 때문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정명수가 구태여 이중섭을 가운데로 모셨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난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개판을 부리는데요. 한가운데 자리에 불편한 모습으로 앉은 이중섭이 정명수에게 말했다. 얼마든지 개판을 부리십시오. 저녁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명수가 호쾌하게 웃었다. 그가 그럴수록 이중섭은 자꾸만 비단방석이 바늘방석처럼 불편했다. 그래서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에는 아예 방석을 치우고 맨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술맛이 제대로 돌아왔다. 이날따라 이중섭은 별말 없이 술만 마셔댔다. 추레한 예술가들 옆에 앉은 기생들이 여왕처럼 아름다워서 젖먹자는 말은 더더구나 할 수도 없었다. 정명수 혼자서 이년저년 하면서 기고만장했다. 그래도 술판은 무르익어갔다. 주눅 들었던 입들이 열리면서 예술가들의 입담도 살아나고 손들도 슬슬 장난을 시작했다. 어머, 이 양반이? 하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때마다 정명수가 이년아, 그분의 손이 어떤 손인 줄 아느냐. 왕처럼 떠받들어야 할 보물 같은 손이다, 이년아. 하면서 껄껄 웃었다. 그렇게 술자리가 난장판으로 되어갈 무렵이었다. 정명수가 술잔을 가지고 다가왔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전희 선생님께서 즐거우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곁에 앉은 여자와 장난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그러지요. 이중섭이 싱겁게 웃는데 정명수가 잔을 내밀었다. 앞으로 제가 이 선생님의 생활비를 대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림만 열심히 그리십시오. 이중섭이 술잔을 비우고 넘겨주자 그 잔을 받으면서 정명수가 말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인사치레로 그렇게 대꾸했으나 정명수의 말이 이중섭의 가슴에 실감으로 와닿지는 않았다. 그동안 몇 번 그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그렇게 말하고 정명수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술판이 좀 더 무르익어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커졌을 때 이중섭은 슬며시 일어나 요정을 나왔다. 다음 날이었다. 유광렬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말했다. 그림값을 받았어? 50만 원이야. 많이 받았네. 이 돈 가지면 한 달간은 술을 먹겠네. 별로 기쁜 빛도 없이 이중섭이 봉투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다. 돈 함부로 쓰지 마.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남동 여사의 빚도 갚아주고. 유광렬의 말에 이중섭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유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중섭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지 알아? 어떤가? 내가 돈을 잠시 맡아놓고 있을까? 중섭이가 가지고 있으면 또 술값으로 다 날릴 테니까 말일세. 나더러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는 속물이 되라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린가 그것은? 그러지 않냐고. 친구들이 모두 내가 그림값을 받은 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난 그러지 못해. 돈보다는 친구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절반은 친구들을 위해 쓰고 절반만 자네를 위해서 쓰라고. 알았어. 유형 말대로 할게.
그러나 정명수에게서 받은 크림값 50만 원은 전시회가 끝나기도 전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산에서 몰려온 예술가들에게 술을 사주고 밥 사주고 거기에 잠값까지 대느라고 다 써버린 것이었다. 아이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만. 유광렬이 쓰게 웃었다. 한묵이 통영에 나타난 것은 전시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울에 좀 다녀왔어? 한묵의 첫마디가 그랬다. 서울엔 왜? 이젠 슬슬 부산을 뜰 때가 온 것 같아. 부산 사람들도 피난민이라면 신물이 나는 것 같고 아직은 서울이 텅 비어 있더군. 아는 사람을 하나 만나려면 서울역에서 광화문통까지 걸어가도 만날까 말까야. 사람도 없는 서울에 뭐하러 가? 다들 올라간다니까. 다들? 그렇다니까. 벌써 올라간 사람도 있는걸. 중섭이 우리 서울로 가자고. 그만하면 통영도 이제 중섭이 것이 됐잖아. 아직 멀었어. 무기영이 먼저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놔. 난 통영 구경 좀 더 하고 갈게. 다음날 한묵은 부산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 한묵에게는 막상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두들 떠나버리고 나자 통영이 시들해졌다. 유광렬이 받아다 준 크림값은 아는 듯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를 빠져나가 버렸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중섭은 통영을 뜰 결심을 했다. 나 통영을 떠나겠어, 유형. 어느 날 선언하듯 말했다. 함께 있던 박생광이 그럴 바에는 진주로 가자면서 달라붙었다. 진주 좋지요. 농계의 혼도 살아있고. 이중섭이 그런 식으로 쉽게 승낙을 했다. 부산으로 가봐야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았던 이중섭은 속으로 은근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것이다. 진주에서는 역시 정명수가 제일 반겨주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작품에만 몰두하십시오. 옥봉에 마침 정시제각이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 머무실 만한 곳입니다. 재직이가 있으니까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명수가 그렇게 말하고는 택시를 불러타고 남강가의 요정으로 이중섭을 데리고 갔다. 어서 오십시오, 전 선생님. 꽃 같은 기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환대를 했다. 오늘은 내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왔니라. 이 집에서 창도 제일 잘하고 얼굴도 제일 예쁜 년으로 골라들여 보내거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정 선생님께서 오실 줄 알고 향어리를 목욕제게 시켜 대기하고 있습니다요. 40대의 중년 여인이 눈웃음으로 넉살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벽에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구석에 가야금이며 북이며 장구가 놓여있는 방은 통영의 요정과는 격이 틀렸다. 술상이 들어오고 난 잠시 후에 모습을 나타낸 기생들도 제대로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방으로 들어와 하나씩 큰절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댔는데 그때마다 이중섭은 너무 송구스러워 일일이 맞절을 했다. 그 모습에 박생광과 정명수가 빙그레 웃기만 했다. 향어린이가 이 선생님 곁에 앉거라. 소리를 잘하는 아이인데 제가 틈을 내어 머리를 얹어주려던 참이긴 합니다만 이 선생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향오라, 내 말 알겠느냐? 이 선생님을 서방님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향월이 말없이 이중섭을 바라보기만 했다. 갓 20이나 되었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그녀는 눈매가 곱고 눈빛이 맑았다. 참으로 곱고 맑구나. 술집에서 쏟기에는 아까운 여자로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이중섭의 뇌리를 스쳐갔다. 술이 한숨배씩 돌았을 때였다. 정명수가 북을 끌어당겨 쿵따닥 치면서 말했다. 어디 오랜만에 향오리의 사랑가나 한번 들어볼거나. 그러자 향오리 얼굴을 불그스레 물들이면서 이중섭을 흘끔 바라보았다. 가만히 들어보니 무슨 노래를 하라는 모양인데
그것이 어떤 노래인 줄을 몰라 이중섭은 어리둥절했다. 북으로 반주를 맞춘다는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정명수가 다시 한번 쿵따닥 북을 쳤고 향월이가 입을 열었다. 그럼 향월이가 못하는 소리일망정 사랑가를 한번 불러보란디. 여봐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여봐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가는 태도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오는 태를 보자. 빵긋 웃고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너와 나와 만난 사랑 영분을 팔자 한들 팔 곳이 어디 있어. 생전 사랑 이러하고 어찌 사후 기약 없을 소냐. 향월이 거기까지 불렀을 때였다. 이중섭은 가슴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아, 이런 예술도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혼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리가 아니더냐 하는 감동 같은 것이 온몸을 흘러갔다. 정명수가 향호를 향해 싱긋 웃으면서 북을 쿵다닥 쳤고 그녀가 소리를 계속했다. 넌 안 죽어 될 것 있다. 넌 안 죽어 글자 되되 따지자 그늘 음자 안에 찾아 계집몇자 변이 되고 나는 죽어 글자 되되 하늘 천자 하늘 건자 지압이 붙자 산에 남자 아들 자자 몸이 되어 계집여변에 다 딱 붙이면 좋은 호자로 만나보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너 또 죽어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 물이 되되 은하수 폭포수 만경장해수 옥계수 일대장간 던져두고 7년 대한 가물 때도 일상진진 젖어있는 난 음양수란 물이 되고 난 안 죽어 새가 되되 두견주도 될라 말고 요지 일월 청조 청합 백학이며 대붕조 그런 새가 될라 말고 싼 것 쌍내 떠난 줄 모르는 원앙조란 새가 되어 녹수의 원앙격으로 어화둥둥 떠놀거든 날인 줄을 알려무나. 사랑 사랑 내 간간 내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 타령을 하면서 논의난데 밤새는 줄을 모르더구나. 못난 소리로 귀를 더럽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한 대목을 마친 향월이 벌겋게 상규된 얼굴로 고개를 살풋 숙였다. 이중섭이 얼른 마주 고개를 숙였다. 향월 씨의 사랑가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위대한 예술을 만난 것 같습니다. 향월 씨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이중섭의 극진한 칭찬에 향월이 몸둘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벌떡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가려고 했다. 어디를 가느냐, 이 향월아? 너무 황송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네 소리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 선생님께서 네 소리에 감동을 하신 모양이다. 정중하게 술 한잔 따라 올리거라. 향월이 다시 다소곳이 자리에 와 앉았다. 그날부터 향월은
이중섭의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왔다. 그렇다고 해서 통영에서의 복자애기처럼 쉽게 젖을 먹자고 덤벼들 수도 없었다. 그냥 말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웠다. 그만큼 그녀는 어렸고 어린 만큼 청순했다. 여자를 알고 나면 젖부터 먹자고 덤비는 이중섭의 버릇을 알고 있던 정명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향월아, 너 이 선생님께 젖 좀 드리거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 선생님? 향월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넌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말도 못 알아듣느냐? 이 선생님은 여자들의 젖 먹는 것을 즐기시느니라. 어떠냐? 이 선생님께 젖을 먹여드리겠느냐? 그제서야 말을 알아들은 향월이 얼굴을 붉혔고 이중섭이 말했다. 그건 내가 싫습니다. 왜요? 향월이의 젖도 클 만큼은 컸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야말로 젖 냄새가 날 것 같아 싫습니다. 이중섭이 웃지도 않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만큼 향월이는 이중섭에게 특별히 다가온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부르는 소리 몇 대목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여자라는 어려움 같은 걸 갖게 만들어주었다. 어쩌다 술에 취하면 정명수와 박생광이 이중섭만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다. 새벽에 목이 말라 잠이 깨어보면 향월이 다소곳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얼굴 보기가 미안하여 어두운 길을 달려 정시제각으로 돌아왔다. 그녀 앞에서 자신이 새삼 부끄러웠다. 이 선생님, 여자는 꺾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향오리를 언제까지 저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제가 떠보니까 향오리도 은근히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모양이던데요. 꽃값 걱정은 마시고 언제 나를 잡으십시다. 정명수가 바람을 넣기도 했으나 이중섭이 고개를 저었다. 꽃 중에는 바람만 보아도 즐거움을 주는 꽃이 있습니다. 향오리야말로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난 향오리의 소리를 사랑합니다. 에이 참, 전 또 진주에서 이 선생님의 염사나 하나 만들어드릴까 했는데 다 틀렸군요. 정명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이중섭이 진주에 와서 처음으로 소 그림을 한 점 그렸는데 그걸 본 정명수가 당장 사겠다고 덤볐다. 제 그림이야 통영에서 사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섭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하자 정명수가 대답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을 저희 정시제각에 모신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림을 한 점이라도 그리시게 되면 꼭 제가 소장을 하여 가보로 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죠. 이 그림은 저를 주십시오. 그림값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갖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그림값은 제가 진주에 와서 패기친 값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림값을 드려야 그림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명수가 기어코 그림값을 주겠다고 우겼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림값으로 향오리한테 가서 술이나 실컷 사주십시오. 이중섭의 말에 정명수가 박생광까지 불러 향오리가 있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한 상 걸판찌게 쌌다. 이날은 향오리가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 한 대목을 불렀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옥선이라는 기생이 설장구 춤을 추었다. 이제는 제법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이중섭이 얼쑤 좋고 하는 추임새까지 넣으면서 술을 마신 것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목이 타는 갈증에 눈을 떴다. 남더가 물 좀 주라. 이중섭이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중얼거렸다. 그 손을 잡아 물그릇을 들려주는 손이 있었다. 물 여기 있습니다. 여자의 고운 목소리였다. 급한 대로 우선 물부터 마시고는 손의 임자를 바라보았다. 향오리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왜 그러고 있어? 향오리도 잠을 자야지.
선생님의 잠자는 모습만 바라보아도 저는 즐거운걸요. 그래도 이젠 그만 가서 자거라. 이중섭이 나가라는 뜻으로 손짓을 하고는 반드시 누워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작은 기척과 함께 그녀가 사그락 사그락 옷 벗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서 자라니까 뭐하는 것이냐? 눈을 감은 채 이중섭이 물었다.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저를 이 선생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중섭이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서 있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중섭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저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저를 정말 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꺾어주십시오. 아직은 한 번도 사내를 타지 않은 깨끗한 몸입니다. 그녀가 털썩 무릎을 꿇고 이중섭의 가슴에 안겼다. 안 된다. 내가 갖기에는 넌 너무 깨끗해. 난 걸레 같은 사내야. 아무 여자나 보면 젖을 먹자고 덤벼드는.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에 네 가슴을 열어주거라. 아닙니다. 제게 소중한 분은 이 선생님이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저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사내는 없었습니다. 제 소리를 인정해주고 제게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주신 분은 이 선생님이 처음이십니다. 전 진정으로 이 선생님께 꺾이고 싶습니다. 향월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녀의 몸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젖가슴은 함부로 입을 댈 수 없을 만큼 청결했으며 흉터 하나 없는 몸은 손을 대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꺾고 싶구나, 이 아름다운 꽃을. 그런 욕망이 가슴을 치밀고 올라왔다. 그러나 이중섭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꺾기에는 너무 아까운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넌 너무 깨끗한 꽃이야. 네 청순함을 난 더럽힐 수가 없어. 세월이 가면 어차피 시들 꽃인걸요. 가장 아름다울 때 꺾이는 꽃이 꽃의 진정한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싫어. 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 안에 간직하고 싶구나. 먼 훗날이라도 진주에서 그런 꽃을 만난 일이 있지 하고 추억하고 싶구나. 넌 내 이런 기분을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소녀는. 향월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중섭이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다. 난 돌아가야겠구나. 여기에 더 있다가는 너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지는구나. 꼭 그렇게 가셔야만 합니까? 향월이 눈물 글썽이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정시제각의 재직이 아저씨한테 그림을 한 점 맡겨놓았다. 사람을 시켜 찾도록 해라. 이중섭의 말에 그녀가 흠칫 어깨를 떨었다. 진주를 아예 떠나실 건가요? 원래가 난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진주에서 석 달이면 오래 머문 셈이지. 향오리가 있어 한결 즐거웠어. 그날 이중섭은 진주를 떠나 부산으로 돌아왔다. 광복동의 금강다방에 들렀으나 하루 종일 앉아 기다려도 아는 얼굴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바뀐 마담이 흘끔흘끔 눈치를 보았다. 이중섭이 5잔째의 커피를 시켰을 때 커피를 가지고 온 그녀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누굴 기다리시나요? 예술가들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 요즘엔 안 오세요, 여기에. 마담이 당신도 예술가 중에 하나입니까?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요? 모두 서울로 갔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이중섭의 머리로 문득 통영에 찾아왔던 한목이 곧 서울로 갈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그렇게 서울로 갔구나. 쓸쓸한 기분으로 금강다방을 나온 이중섭은 충무동의 할매집으로 갔다. 그곳에도 아는 얼굴은 없었다. 허름한 노무자풍의 사내들이 몇 명 악을 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왔구나, 내 새끼. 노파가 얼굴을 활짝 펴고 웃었다. 오마니, 전 어떻게 하면 좋죠? 왜? 무슨 일이 있는겨? 진주에서 몇 달 살고 왔더니 친구들이 없잖아요. 모두들 서울로 떠나고 부산에는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다고요. 잘 되었구나. 그 썩을 놈들이 없으면 내 새끼가 술도 덜 먹고 좋지 뭐. 설마 서울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가긴 가야 하는데 남덕이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서울로 가면 남덕이와는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 널랑은 서울로 가지 말고 부산에 붙어 있어. 이 애미가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줄 테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마니? 그날 밤은 할매 집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도 하루 내에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아는 얼굴은 만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해당화를 찾아가 보았으나 춘자도 서울로 가고 없었다. 아무도 없구나. 부산에는 나 혼자만 남아있구나. 나도 서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중섭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포동거리를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흘금 돌아보니 알듯 말듯한 얼굴이었다. 원산의 천재 화가께서 왜 이리 힘이 없는고? 아, 치열형. 그제서야 이중섭이 상대방을 알아보았다. 그는 정치열이라고 원산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특별히 가깝게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상대방을 발견하면 불러들여 같이 한 잔 마실 정도의 우정은 가지고 있었다. 고향 친구를 멀리 부산 땅에서 만났는데 그냥 헤어질 순 없지. 중섭이,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정치열이 이중섭을 횟집으로 끌어들였다. 회를 한 접시 시켜놓고 무슨 얘기 끝엔가 정치열이 물었다. 아까 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없어서. 친구들이 왜 없는데? 모두 서울로 가버리고 부산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것이 무슨 걱정이야? 중섭이도 서울로 가면 되지. 그리고 그림 활동을 하자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나올 거라고. 서울로 가보아야 마땅히 거처할 만한 집도 없는걸. 이중섭의 말에 정치열이 집? 하고 묻더니 잠시 생각한 후에 집이라면 걱정하지 마 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치열 형이 집이라도 한 채 줄 거야? 이중섭이 농담으로 물었다. 그러자 정치열이 정색을 했다. 주지. 주고 말고. 정말이야? 내게 집을 준다는 말이? 김종영이처럼 정치열도 서울에 판잣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는 모양이구나 짐작을 하면서 이중섭이 물었다. 내가 사업상 지금은 부산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 누상동에 내 집이 한 채 있네. 비록 적산가옥이기는 하지만 번듯한 2층이라고. 1층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중섭이는 2층을 사용하면 되겠구만. 정치열의 말에 이중섭의 머릿속에 등불이 하나 켜졌다. 몸을 놓일 거처할 곳만 있다면 서울로 못 올라갈 이유도 없었다. 치열이 형이 정말로 나한테 집을 줄 모양이네. 아무려면 내가 고향 친구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게. 내 지금 약도를 그려줄 테니까. 정치열이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 약도를 그려주었다. 그걸 잠시 들여다보고 호주머니에 넣는데 정치열이 지폐뭉치를 하나 꺼내어 내밀었다. 서울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걸로 물감도 사고 먹을 것도 사라고.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치열형, 이러면 안 돼. 방을 준 것만 해도 내겐 너무 고마운 일인데. 고향 사람이 좋다는 것이 뭐겠어.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돕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정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그림이나 한 점 줘. 사실은 원산에서부터 중섭이의 그림을 한 점 갖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 그럴게. 그럼. 정치열과 헤어진 이중섭은 금강다방에 들러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할매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잠자리에 누워 젖을 만지면서 서울로 가겠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펄쩍 뛸 줄 알았던 노파가 의외로 순순히 수긍을 하고 나왔다. 가야지. 다 가고 없는데 너라고 남아있을 기분이 나겠느냐. 허나 몸조시 먹으라. 여기서처럼 맨날 술이나 마시지 말고 돈 생겼다고 덜컥덜컥 술 사주는 걸로 빈털털이 되지 말고. 알았어요. 오마니 말씀을 명심할게요. 이중섭이 한숨으로 대답하자 노파가 중얼거렸다. 이 험한 세상에 어찌 너 같은 놈이 태어났을꼬. 인왕산에 첫눈이 내렸다. 팔조 다다미 방은 넓어서 좋았으나 외풍이 심했다. 방 가운데 설치한 장작 난로는 널 죽어 있었다. 장작을 준비하는 일이 귀찮기도 했지만 아래층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불이라도 날까봐 불안해했다. 친구들이 찾아오는 날만 불을 피웠다. 난로는 또한 그림이 마음에 안 들 때 태우는 곳이기도 했다. 겨울이 깊었을 때 조카 영진이 추위에 떨고 있는 숙부가 안타까웠는지 미군용 슬리핑백을 하나 가지고 찾아왔다. 이 속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몸을 반드시 눕히고 자크를 잠그면 어지간한 방보다 따뜻할 거예요. 조카 영진이는 어느새 군에서 제대하여 내년 봄에 복학을 앞두고 있었다. 네가 쓰지 그러냐. 네 방도 추울 텐데. 제 방은 따뜻해요. 그리고 전 숙부보다 젊잖아요. 하긴 네가 벌써 씩씩한 젊은이가 되었구나. 형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네가 이렇게 되도록 난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주었구나. 숙부가 계셔서 이만큼이라도 버텨낸걸요. 하루빨리 숙모님과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전이라도 한번 열까 하고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이다. 개인전을요? 영진이 방구석에 쌓아놓은 그림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 황기형이랑이 자꾸만 권해. 내 그림이라면 팔릴 수가 있다면서. 숙부의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조카가 힘을 넣어주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전시회에서도 숙부님의 그림이 제일 먼저 팔렸잖아요. 제목이 달과 까마귀였던가요? 서로 그 그림을 사겠다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어쩌다 그런 것이지, 어쩌다. 이중섭이 조카를 향해 씩 웃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지난 6월에 경복궁에서 대한미협전이 열렸다. 그는 거기에 달과 까마귀라는 작품을 한 점 출품했다. 세 가닥의 굵은 전선이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전선 두 가닥에 걸쳐 노란 달이 떠 있는 그림이었다. 밤인데도 하늘은 푸른빛이었다. 푸른 밤 하늘을 날던 까마귀 5마리가 전선에 날아와 자리다툼을 벌였다. 이미 앉아있는 까마귀, 막 앉으려는 까마귀, 뒤늦게 날아오는 까마귀 5마리가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다. 까마귀들은 전선에 남은 자리가 많은데도 구태여 이미 앉아있는 다른 까마귀의 자리를 탐내어 발톱을 세우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울면서 달려들고 있었다. 과연 천재의 그림이군. 단 한 번에 쭉 끈 저 굵은 전선을 보게. 밤하늘의 푸른색인 것도 특이하지 않은가? 내 지금까지 푸른 밤하늘은 또 처음일세. 역시 천재다운 발상이 아니고 뭔가. 넓은 곳을 놔두고 좁은 공간을 놓고 다투는 까마귀가 꼭 한민족을 상징하는 것 같군. 좁은 땅덩어리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놓고 싸움질이나 일삼는 작가의 오만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그림이야. 알만한 사람들이 그림 앞에 모였어서 수군거렸다. 이중섭은 자신의 그림을 놓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못 들은 채 했다. 붓을 놓은 순간에 이미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달과 까마귀는 전시장이 개장된 지
1시간도 못 되어 빨간 딱지가 붙었다. 시인으로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던 김종문이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두말 없이 딱지를 붙이게 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시장을 찾아온 미국 공보원장이 달과 까마귀를 보고 이미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그 그림을 사자고 덤볐다. 이중섭에게 값을 2배로 줄 터이니 자기에게 팔라고 조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김종문에게 직접 조른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눈에 반해 그림을 산 김종문이 되팔 리는 없었다. 결국 미국 공보원장은 이중섭의 다른 그림을 한 점 사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명동에 신화처럼 돌아다녔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망정 이중섭의 그림은 팔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힘껏 도울게요.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는구나. 이중섭의 눈빛이 쓸쓸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도 먹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웠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남덕이와 함께 살 때는 그러지 않았다. 박제일망정 김이 모락모락 솟는 밥 한 그릇은 내올 줄 알았었다. 저 가볼게요, 숙부. 부디 건강 조심하세요. 영진이가 돌아가고 나자 이중섭은 하루 내 붓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가를 서성이다가 그래도 마음이 흔들려 방을 나와 구멍가게로 가서 소주를 병째 마셔댔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남덕의 빚을 빨리 갚아주어야 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어야 해. 혼자 중얼거리다 보니 바늘 끝에 손가락을 찔려가면서 밤이 늦도록 바느질을 하고 있을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떠올랐다. 기다리거라, 남덕아. 내가 간다. 중섭이가 간다. 이중섭이 슬리핑백을 둘러쓴 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목이 찾아왔다. 열심히네. 엎드려 낑낑거리고 있는 이중섭의 모습에 한목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발버둥을 쳐보는데 잘 안 돼. 자꾸만 손이 굳고. 이중섭이 슬리핑백에서 몸을 빼내며 씩 웃었다. 그러니까 이 겨울만이라도 내 집에서 함께 살자니까. 이젠 전시회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자고. 말은 고맙지만 난 지금이 편해. 무기영은 요즘도 내가 인왕산 계곡에 가서 냉수마찰을 하는 줄은 모르고 있지? 이래 봬도 내 몸이 추위에는 강하다고. 아이 참 사람도. 내가 중섭이의 그림을 구경해도 괜찮겠지? 한목이 방구석에 쌓아놓은 그림더미를 흘끔 보며 물었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무기영은 괜찮아. 그런데 어찌 그림이 지난번보다 줄어든 것 같네? 한목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새벽에 너무 추워서 난로에 태웠어. 이중섭이 웃지도 않고 말했다. 뭐야? 사실은 어제 그림을 걸러냈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냈더니 저것밖에 안 돼. 이중섭이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래가지고 언제 50점을 채우겠는가? 그림을 함부로 태우지 말라고 했지 않는가? 화가의 마음에 안 들어도 관람자의 마음에는 들 수 있는 것이 그림이 아닌가? 그런 그림 가운데 오히려 명작이 나오고 중섭이는 그림 욕심이 많아서 탈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림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저것이 엉터리 그림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그림을 내놓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잖아도 간판 페인트를 쓴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생각 같아서는 싹 불에 태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말 좋은 물감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그리고 싶다고. 큰일 날 소리.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이 그림은 내가 가져다가 미리 액자에 넣어놓아야겠어. 잘못하면 그림이 모두 연기로 따라가 버리겠어. 한묵이 그림 뭉치를 들고 일어섰다. 이중섭이 화들짝 놀라 바라보았다. 무기영, 전시회라는 것을 안 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전시장도 결정이 되었고 벌써 카탈로그 작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그래. 동기도 불순하고. 이중섭이 울상을 지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화가들은 누구나 그림을 팔아서 생활을 꾸려왔어. 그림을 판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라고. 한묵이 간절하게 말했으나 이중섭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처음부터 도둑놈 심보를 가졌었다고. 간판 페인트로 그린 엉터리 그림이라도 팔아서 일본에도 가고 남덕이의 빚도 갚아줄 욕심을 가졌던 거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나를 얼마나 나쁜 놈으로 여기겠어. 그것은 내 그림한테도 미안한 일이야. 부기영, 나 개인전 안 할 거야. 황기영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미도파 백화점에도 전시회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주고. 안 돼. 배는 이미 떠났어. 우리 모두가 중섭이의 결벽증에 노란할 수는 없잖아. 이 그림은 내가 가져갈 거야. 방금 세어보니까 45점인데 꼭 50점을 채울 필요는 없겠지. 금방이라도 이중섭이 그림을 빼앗아 난로 속에 집어넣을 것 같아 한묵이 그림 뭉치를 들고 방을 나갔다. 에이 참, 내 그림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렇게 중얼거리는 이중섭의 마음은 차라리 홀가분했다. 한묵의 말대로 이미 떠난 배였다. 아니,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다. 에라, 될 대로 되거라 하는 심정으로 절반쯤 남은 소주병을 비우고 슬리핑백 속으로 들어갔다. 미군들이 쓰던 것이라서 크고 넓었으나 그가 들어가자 꽉 찼다. 자크를 올리고 눈을 감자 남덕의 얼굴이 머릿속 가득히 떠올랐다. 사실은 남덕아, 사기를 쳐서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거든. 부기영이 내 그림을 잘 가져가 버린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미천이거든.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한묵이 한 뭉치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왔다. 다른 것은 볼 것 없고 김광균 시인이랑 김환기 화백이 쓴 격려문이나 읽어봐. 두 분 다 성심성의껏 쓰셨으니까. 한묵의 말에 이중섭이 헤헤 웃었다. 격려문만 좋으면 뭐래. 진짜 그림이 좋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중섭이 김광균이 쓴 격려문을 읽어보았다. 중섭의 예술이 어디다 뿌리를 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눈을 가로막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한 그루 나뭇가지에 서린 그의 슬픔과 생장하는 자태뿐인데 이 메마른 나무를 중심으로 그가 타고난 것을 잃지 않고 소중히 길러온 40년을 모두어 개인전을 가지는 것은 그로 보나 우리로 보나 즐겁고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 그의 예술의 생장과 방향은 그 자신의 일이나 모진 전란 속에서 어떻게 용이 죽지 않고 살아 이런 일을 했나 하고 엉덩이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싶다. 이중섭이 헤헤 엉덩이라도 한번 두들겨주고 싶다는 마지막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네 하면서 카탈로그를 내려놓았다. 전시회는 첫날부터 성황을 이루었다. 입구에 선 이중섭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보러 찾아와 준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구상과 김환기의 도움으로 그림에는 첫날부터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역시 제일 먼저 딱지가 붙은 것은 소그림이었다.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이중섭이 허리를 조아리면서 사과의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질이 나쁜 페인트로 그린 그림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꼭 좋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임시로 보관하고 계십시오. 너무 정중한 말투에 그림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당황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말렸다. 이복의 중섭이 요즘 시대에 번듯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어디에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가. 그러다가는 손님 놓치네. 미안해서 그래. 내 그림을 사가는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팔려가는 내 소한테도 미안하고.
이중섭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다. 아이, 참 사람도 그렇지 않으면 이중섭이라고 안 할까 봐서. 어떤 친구는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시회 사흘째 날이었다. 김인호가 찾아왔다. 그것도 춘자와 함께 왔다. 섭영 축하합니다. 기어코 해내셨군요. 김인호가 웃으며 말했고 춘자는 그냥 웃기만 했다. 인호 형이 왔네. 춘자 씨도. 제가 막 전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춘자 씨가 밖에서 망설이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함께 들어온 거예요. 잘 왔어, 춘자 씨.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했는데. 이중섭의 말에 춘자가 정말이세요 하고 물었다. 그럼 작년 가을이던가? 해당화를 찾아갔더니 서울로 갔다고 해서 어찌나 섭섭했던지.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다시는. 살아있으면 다 만나게 되지. 우린 이렇게 만났잖아. 이중섭이 그 사이에 몸이 조금 불어 원숙한 느낌을 주는 춘자를 눈이 부신 듯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 강했던 것일까? 춘자가 몸을 돌렸다. 전 그림이나 한번 둘러볼게요. 그렇게 하든지. 그녀가 그림 쪽으로 가고 난 다음 이중섭이 김인호를 벽 한쪽으로 끌었다. 그쪽에는 주로 벌거숭이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유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서비영다운 그림들이군요. 모두가 가족이죠? 그래, 남덕이와 태연이와 태성이와 나를 그린 그림들이야. 요즘에는 갑자기 원산에서 발가벗고 놀던 때가 자주 떠올라. 그리워 미치겠어, 정말. 이중섭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아요, 서비영. 그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전시회도 갔고 그러니까 곧 만나게 되겠지. 이중섭이 말끝에 싱거운 웃음을 매달았으나 김인호는 웃지 않았다. 그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살갗을 쑤시고 덤벼왔다. 그때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춘자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춘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한 점 고르라고. 지난번 부산에서는 그림값을 너무 비싸게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줄게. 그럴 수야 없지요. 좋은 그림일수록 제값을 지불해야 빛이 난다는 것쯤은 춘자도 안다고요. 루즈를 칠한 흰소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빨간 딱지를 붙여주세요. 춘자가 웃지도 않고 말했다.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춘자한테 그림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이중섭이 얼굴을 붉히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열흘간의 전시회가 끝났을 때 그림에는 모두 26장의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친구들이 모두 좋아했다. 헤헤, 사기 한번 크게 쳐먹었네. 친구들이 전시회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하자 이중섭이 그렇게 늑가리며 그날 춘자에게 받은 그림값을 내놓고 선언했다. 좋다고, 좋아. 내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녁에 내가 술을 살게. 그날 밤 춘자한테 받은 30만 원으로 술을 사면서 제일 먼저 취한 이중섭이 엉엉 울었다. 그림을 사간 사람한테는 안 좋은 그림을 팔아 미안해서 울고, 팔려간 소가 불쌍해서 울고, 아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도 엉덩이도 안 두드려 주시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고, 마지막으로는 남덕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울었다. 에이, 참 사람도. 한묵이 입맛을 쩍 다시면서 이중섭을 종로통의 여관으로 데리고 가 함께 잤다. 다음날 새벽이었다. 한묵이 눈을 뜨니 이중섭이 가부좌를 들고 북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뭐해, 서비용? 한묵이 묻자 이중섭이 눈물 글썽한 눈으로 돌아보았다. 북이 형,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난 어떻게 하지? 무슨 소리야, 그것은?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애써 달래며 한묵.
오마니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어. 흰옷을 입은 오마니가 흰 소를 타고 멀리 가셨어. 틀림없이 내 오마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오마니한테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중섭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중섭이 형,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라. 오마니는 건강하게 살아계실 거야. 아니야. 오마니는 돌아가셨어. 다른 때는 늘 나한테 젖부터 주셨는데 이번에는 젖도 안 주셨어. 오마니는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 난 불효자야. 불효자. 나 혼자 살자고 오마니를 버리고 내려온 불효자라고.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그림값을 받으면 남덕 여사한테 갈국리나 하라고. 부기 형, 그림값 안 받으면 안 될까? 부끄러워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 그림 속에는 중섭이 형의 피와 눈물이 들어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라는 뜻으로 말하자 이중섭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목을 바라보았다. 무기 형의 말대로 내 혼을 바친 그림들을 돈으로 줘서 그 값을 받는다는 것이 꺼름칙해서 그래. 마치 내 자식을 팔고 돈을 받는 것처럼 말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 줄 알고 친구들끼리 분담해서 그림값을 받기로 했으니까. 아무려면 우리가 중섭이 형한테 그림값을 받게 내버려 둘 것 같다. 중섭이 형은 아무 걱정 말고 일본에 갈 생각이나 하라고. 한묵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그림값은 쉽게 받아지지 않았다. 전시장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림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가 돈을 받으러 가면 괜히 샀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형편이 좋질 않으니 나중에 오라고 미루었다. 친구들이 어렵게 받아온 그림값은 들어오는 대로 술을 샀다. 그렇게 며칠을 살고 나자 절반쯤 받은 그림값이 모두 술값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에이 참, 전시회 한번 맥 빠지게 했네. 이중섭이 허망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월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섭이 형. 나랑 대구에 나가자고. 대구에 가서 전시회를 한 번 더 하자고. 구상이 달래면서 새로운 제의를 했다. 그러자나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중섭이었다. 전시회를 갖기 며칠 전에 찾아온 정치열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노상동의 2층 집이 팔렸다고 알려온 것이었다. 대구에는 아주머니 보기가 미안해서 못 가. 마음은 대구로 이미 절반쯤 가 있으면서 이중섭이 그렇게 말했다. 내 집에 있기 불편하면 내가 여관을 하나 잡아줄게. 여관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여관에서? 중섭이가 호강하겠네. 두 사람은 그날 바로 대구로 내려왔다. 기차에서 내려 대구역 근방에 있는 경복여관에 짐부터 풀었다. 구상과 최태응 사이에는 미리 이중섭을 대구로 데리고 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태응이 물감이며 화포를 준비해주고 여관비까지 선불로 한 달분을 계산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남두기한테도 꼭 얘기하겠습니다. 여관방에 앉아 소주라도 함께 마시는 날은 눈물을 글썽이며 새삼 정색을 하고 인사를 챙겼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중섭은 그 전의 이중섭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다. 가끔은 최태응이 칠곡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잠을 자기도 했는데 새벽에 인기척을 느끼고 잠이 깨어보면 이중섭이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남다가. 서울에서 전시회가 끝나면 네 빚도 갚고 태성이 자전거도 사주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거라. 그럴 때면 최태응은 잠이 든 채 하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는 체를 했다가는 이중섭이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구상이 하루에 한 번씩 들러 마음 편히 그림만 그리라고 격려하고 갔지만 여관이라는 곳은 어차피 사람이 편히 여러 날 머물 곳은 못 되었다.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여관이었다. 이기근이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술집으로 끌어냈으며 대구의 시인들이 소주병을 차고 작당을 하고 와서는 하룻밤을 모두 빼앗아갔다. 찾아오는 사람들로서는 사흘거리 이래거리였지만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매일이었다. 경복여관에서 한 달을 견디어낸 이중섭이 마침 찾아온 최태응에게 말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최영집이 있는 칠곡으로 가고 싶어요. 이제 봄 햇살도 제법 너그러워졌다고 하니. 최태응이 고개를 끄덕였다. 칠곡에서는 한 달 남짓 머물렀다. 봄갈이 나온 소를 하루 내에 관찰하고 그리기도 하고 제주도 바다를 새롭게 그리기도 했다. 벌거벗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고기들과 헤엄치는 동화 같은 그림이 다시 화포에 등장했다. 이 선생님의 그림 속에는 한편의 동화가 들어있어요. 최태응의 부인이 퇴근하는 길에 들여다보고 감탄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 마음에 드시면 가지십시오. 아주머니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시회 끝나면요. 그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빨간 딱지를 붙이면 어떻게 하고요? 이중섭이 웃으며 물었다. 어쩔 수 없지요. 저하고는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요. 최태응의 부인이 웃으며 하는 말에 이중섭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예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자고 덤비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군요, 정말. 최태응의 부인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였다. 아이들처럼 소박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쯤 살고 났을 때였다. 하루는 최태응이 함께 대구에 나가자고 했다. 대구에 있는 미국 공보원장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왜요? 이 선생님의 전시회를 미국 공보원에서 가질까 하고요. 이왕이면 소그림도 한 점 가지고 나갑시다. 최태응의 말대로 그날 이중섭은 소그림을 한 점 가지고 미국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 미국 공보원장 맥타가드는 이중섭의 소그림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좋군요. 이 힘찬 선이며 부릅뜬 눈이 마치 스페인의 투를 보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미스터 리의 개인전을 우리 공보원에서 하십시오. 맥타가드가 선선히 승낙했다. 그런데 이중섭의 얼굴은 시무룩했다. 점심도 몇 술 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던 술도 형식적으로 입만 대다 마는 것이었다. 왜 그래요, 이 형?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요? 음식점을 나오면서 최태응이 물었다. 에이 참, 맥 빠져서. 내 소를 보고 스페인의 투라니요. 내 소가 그렇게 보인다면 내 그림은 틀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중섭의 기분이 나빠진 이유를 안 최태응이 말했다. 미국 사람이 조선소를 제대로 볼 줄 알겠소. 그냥 힘찬 성과 꿈틀거리는 근육과 부릅뜬 눈을 보고 투를 연상한 것이겠죠. 잊읍시다, 우리. 안 잊을 수도 없지요. 어차피 신세를 질 판인데. 그러나 이중섭이 자기의 그림을 스페인의 투에 비교한 맥타가드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는 며칠 후에 바로 나타났다. 대구 미 공보원에서 이중섭의 개인전이 문을 연 날이었다. 대구 매일신문에 작품평을 그럴듯하게 써준 맥타가드가 웃으며 나타나 손을 내밀자 이중섭이 못 본 채 슬며시 외면해버렸다. 그때까지도 맥타가드는 이중섭의 기분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어떤 그림 앞에 서서 빨간 딱지를 붙이자고 했을 때였다. 안 됩니다. 맥타가드 씨에게는 내 그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중섭이 정색을 했다. 무슨 소립니까? 화가가 전시장에 내놓은 그림을 팔 수가 없다니요. 그렇다면 저기에 붙은 빨간 딱지는 무엇입니까? 맥타가드가 얼굴을 붉히며 항의했다. 다른 사람한테는 팔아도
맥타가드 씨한테는 팔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림의 소를 스페인 투로 착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실수였습니다. 조선소를 이해하지 못한 내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그림을 파십시오. 맥타가드의 사과에도 이중섭은 고개를 내저었다. 보다 못한 최태응이 다가와 말했다. 이 형, 왜 그러십니까? 이번 전시회를 많이 도와주신 맥타가드 씨입니다. 스페인 소권은 그만 잊으시고 마음을 푸시오. 그림을 철거하라면 하지요 뭐. 이중섭이 돌아서서 전시장을 나와버렸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맥타가드의 목소리가 따라왔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소주를 사가지고 경복여관으로 가서 혼자 마셨다. 소주 한 병에 취한 이중섭이 방바닥에 퍼질러 누워있는데 최태응이 구상과 함께 들어왔다. 왜 이래 섭이형? 구상이 묻자 이중섭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난 세상을 헛살아왔어, 상이형. 그림을 그린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어. 아니야. 섭이형은 열심히 살았어. 그건 괜한 자격지심이야. 자신을 괴롭히지 마. 구상이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벌떡 일어난 이중섭이 구석에 놓아둔 그림 뭉치에서 소그림을 찾아내더니 푹푹 찢어버렸다. 최태응이 쫓아가 말렸다. 이 형 미쳤어요. 왜 아까운 그림을 찢는 거요? 난 그림이 싫습니다. 아니, 소그림이 싫습니다. 내가 이 놈을 20년이 넘게 그렸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낯선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타가드가 조선소라고 그린 내 소를 스페인소로 오해를 하지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중섭이 엉엉 울었다. 구상의 눈도 붉어졌다. 최태응이 참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지 말고 섭이형, 한숨 자. 전시회 준비한다고 너무 무리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야.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이 풀릴 거야. 구상이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자 이중섭이 언제 울었냐 싶게 고개를 들고 헤헤 웃었다. 상이 형이 시키면 잠을 자야지. 잠을 자면 남덕이도 만날 수가 있거든. 어쩌면 오만이가 다시 찾아오실지도 몰라. 흰 옷 입고 흰 소를 타고 가신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던 오만이가 중섭이가 보고 싶어 오실지도 모른다고. 그래. 잠을 자면서 꿈이라도 꾸라고. 남덕이 꿈도 꾸고 오만이 꿈도 꾸라고. 구상이 어깨를 안아주자 이중섭이 슬며시 쓰러지면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말 꿈속에서 남덕이라도 만났는지 벙긋벙긋 웃었다. 최영은 돌아가 보십시오. 섭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잠이 깨면 다시 그림을 찢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맥타가드 씨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당황하는 모습에 저까지 무참해서 혼이 났습니다. 누구나 그럴지도 모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섭이형 말 맞다나 20여 년을 그려온 소그림인데 그걸 엉뚱하게 스페인에 두으라고 했으니 절망할 만도 하죠. 그나저나 그림이나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응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중섭 몰래 맥타가드에게 판 2점까지 합해서 겨우 7점의 그림에 빨간 딱지가 붙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 한 점은 이중섭이 누구 줄 사람이 있다면서 미리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것이었다. 되는 대로 두고 보아야죠. 어거지로 그림을 팔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섭영도 그것은 질색을 하고. 구상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대구에서의 전시회도 성황은 이루었으나 팔린 그림은 겨우 10여 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지방도시라서 그림값은 서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다. 그것을 미안해하자 이중섭은 오히려 태평스러웠다. 내 그림이 안 팔릴수록 난 기분이 좋아. 사람들한테 덜 미안하거든. 노란 수염을 기르고 장발에 눈동자만 번뜩이는 이중섭의 얼굴에서 구상은 문득 예수의 초상을 떠올렸다. 섭영,
전시회도 끝났으니까 나랑 외관으로 가자고. 여관은 시끄러워서 그림도 그릴 수가 없잖아. 아니, 아주머니 보기가 미안해서 못 가겠어. 내 아내도 섭이형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자꾸만 남덕이가 생각나잖아. 술이라도 취해서 남덕이로 알고 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내 아내는 안 취해 있을 테니까. 구상이 웃음으로 받아넘겼으나 이중섭은 여전히 고개를 내저었다. 그의 고집을 알고 있는 구상은 더 이상 그를 외관으로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최태웅도 마찬가지였다. 칠곡의 전원 속에서 그림이나 실컷 그리라고 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구상이 여관에 막 들어서는데 여종업원이 호들갑을 떨며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요즘 들어 통 식사를 안 하세요. 대신 막걸리 소주만 드세요. 뭐라고? 언제부터 그랬지? 벌써 한 열흘쯤 되었나 봐요. 하루 3끼씩 밥상을 들여가는데 상이 나올 때 보면 늘 밥그릇이 그대로였어요. 여종업원이 호들갑을 떨었다.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상이 이중섭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섭이형, 나왔어. 구상이 막 방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이중섭이 배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상이 형, 남덕이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 나 일본에 좀 보내줘. 가서 일주일만 있다가 올게. 알았어. 길을 뚫어보자고. 정말이지? 정말 나 일본에 보내주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런데 밥은 왜 안 먹지? 난 밥을 안 먹고도 살 수가 있어. 이중섭이 태연하게 대꾸했다.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굶어야 되잖아.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중섭이 빤히 올려다보았다. 일본에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일이 더욱 시급하구나. 저러다가 섭이형을 굶겨 죽이겠구나. 온몸을 훑어가는 아득한 절망 속에서 구상은 그런 생각을 했다. 병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막 문을 열려던 한목은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안에서 두렁거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덕아,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한 줄 아니? 하늘만큼 그리웠단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만났구나. 이중섭의 그런 목소리에 이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밤마다 당신이 그리워 몸부림을 쳤어요. 베개에 눈물을 뿌리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제서야 한목은 이중섭이 가족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남덕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런 말에 이어 이번에는 아들 태연이를 흉내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봐,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태성이가 타다가 넘어져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새 자전거를 사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날씬한 새 자전거를 사줄 테니까. 아이, 좋아라. 아빠, 정말 자전거를 사주시는 것이죠? 그럼 아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이어서 태성이가 등장했다. 저는요, 아빠. 저도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럼. 태성이한테도 자전거를 사주고 말고.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이중섭이 흑흑 흐느껴 오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한목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스위치를 찾아 전등을 켰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이중섭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손에는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한목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며 물었다. 미안해, 무기형.
이중섭이 옷소매로 눈밑을 쓱 훔치면서 말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원산에 살 때 말이야. 금강산 구경을 하면서 비로봉을 함께 못 올라가서 그때 부기영이 그랬잖아. 비로봉에 올라가자고. 그런데 겁쟁이 같은 내가 싫다고 그랬지. 비로봉을 보고 나면 그림을 못 그린다면서. 별일이 다 미안하군. 한묵이 쓰게 웃었다. 그 즈음 이중섭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미안하다면서 허리를 굽실거렸다. 구상한테는 너무 신세를 져서 미안하고, 김병기한테는 처제를 아내 삼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춘자한테는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조카 영진이한테는 학비를 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약을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약을 자신이 먹는 것 같아 미안하고, 주사를 맞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맞아야 할 주사를 자신이 맞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는 의사에게도 미안하고 간호사한테도 미안했다. 자신을 치료하고 간호하느라 다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간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안한 것이었다. 다음부터는 오지 마, 무기영. 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말을 하는 이중섭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노란 호박덩이였다. 얼굴이며 눈이 치자물을 들여놓은 것처럼 노란색이었다. 이젠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군. 친구가 친구한테 문병을 오는 것이 다 미안한 것을 보니까. 친구는 친구고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오지 마. 화가 난 투로 그렇게 쏘아붙인 이중섭이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려버렸다. 거기 유리창에 예수를 닮은 우울한 얼굴이 하나 박혀 있었다. 마음 풀어, 중섭이. 한묵의 말에도 이중섭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이중섭의 친구 거절하기는 그 여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도통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흘끔 바라보고는 외면을 해버렸다. 가끔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환자들이나 잘 돌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다른 환자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주사를 가지고 온 간호사에게는 팔이며 엉덩이를 내밀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사를 놓아줄 시간에 다른 환자들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구상이 찾아올 때만 유일하게 얼굴에 웃음빛을 드러냈다. 오늘쯤 상희형이 올 줄 알았지. 서울 생활은 어때? 견딜만해? 재미있어? 다행이네. 난 한 달도 못 견디고 대구로 다시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이중섭이 큰형처럼 의젓해 보였다. 그 모습의 구상은 또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의사로부터 그가 가을을 넘기기가 힘들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중섭도 그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창밖의 플라타누스를 바라보며 부리주고 말했다. 생명이란 참 허무한 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잎들이 푸르고 싱싱했거든. 그런데 어느새 저렇게 되었어. 문화학원에 다닐 때 읽었던 마지막 잎새가 생각나더군. 거기에서 보면 화가가 그림을 그려줘 소녀의 목숨을 구하게 되던데. 미안해, 서비영. 내가 아플 때는 서비영이 천도복숭아를 그려줘서 건강을 되찾았는데 서비영이 아파도 난 천도복숭아도 못 그려주고. 구상이 물기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희형은 시를 쓰잖아. 천도복숭아보다 더 좋은 시를 상희형이 나한테 준 시 있잖아. 세월은 우리의 연륜을 묵혀가고 철 따라 잎새마다 꿈을 익혔다 뿌리건만
오직 너와 나와의 열매와 더불어 종신토록 이렇게 마주서 있노라 하는 시 말이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내가 소리내어 읊조리거든. 그러면 몸에서 막 힘이 생긴다고. 상이형의 시가 내겐 천도복숭아라고. 먹으면 병이 낫게 하는 천도복숭아라니까. 그래, 서비형은 틀림없이 건강을 회복할 거야. 건강한 몸이 되어 조선소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게 될 거야. 어디 그뿐인가?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잡고 바닷속을 헤엄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남동 여사와 사랑하는 모습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럼 친구들한테 미안해서도 난 죽을 수가 없을 거야. 이중섭이 싱겁게 헤헤 웃었다. 누런 눈동자에서 노란빛이 번뜩였다. 나 그만 가볼게. 그래, 다음에 시간이 나면 또 와. 그림이랑 화지도 좀 사오고. 이중섭이 손을 들었다가 힘없이 내렸다. 며칠이나 더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상은 병실을 나왔다. 한참을 오다가 뒤돌아보니 이중섭이 창가에 붙어 있었다. 손을 들어 흔들어 주려다가 부질없는 짓 같아 그만두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눈물이 고여 흐릿한 눈으로 구상을 전송한 이중섭은 친구들이 심심하면 그림이나 그리라고 사다 준 마지막 남은 화지에다 해를 그리고 달을 그리고 나무와 초가집을 그렸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그렸다. 밤을 새워 그렸다. 의사며 간호사가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신명을 바쳐 그림을 그리는 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체온을 재자고 할 수도 주사바늘을 꽂을 수도 없었다. 한참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돌아나갔다. 이중섭의 마지막 작업은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되었다. 그가 그림을 완성하고 막 붓을 내려놓았을 때였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고개를 들던 그의 몸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흰 소 한 마리가 이중섭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다. 1956년 9월 6일 오전 11시 45분 간장염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 이중섭.